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강대강의 대치를 이어가는 한일 관계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3국 중재위로 가자는 일본의 요구를 일찌감치 거부했습니다. 당초 시한은 18일 오늘이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가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한국 내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자국 기업 자산 건들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제2, 제3의 보복 조치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한 가운데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 모여 초당적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대일 특사는 아직 희미하고요. 미국의 중재는 글쎄요. 뭐라는 건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반일 감정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해법, 뭘까요? 샵 3698 유료 100원 시청자 문자 보내주시면 토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경제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의 광노성 교수님, 가톨릭대학교의 양준석 교수님, 서울지립대의 성한견 교수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납니다. 일본은 한일 국장급 협상도 거부했습니다. 영문 SNS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규제 강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쿄 상황을 보시고 한국 상황과 전문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한 한국 측 답변을 요구한 시한이 오늘입니다. 일본 정부는 매일 한국 측에 중재위 구성에 응하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韓国政府に対して、協定上の義務である仲裁に応じるよう強く求めていく立場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 일본 정부는 시한인 오늘이 지나면 일본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빠르면 다음 주 한국에서 원고 측이 자산 매각 신청에 나설지 지켜보고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재는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수출 규제 관련 한일 국장급 추가 실무 협의를 일본 정부가 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출 규제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어제부터 영문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추가 조치에 대비해 국제적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분 전문가 모시고 지난주에도 같은 토론했고 지지난주에도 했고 시간이 좀 한 1, 2주 지났습니다. 그 상황에 전문가들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노성 교수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어떻게 일단 압력이 계속 올라가는 올라가 있죠. 우리 저 갈등 표현으로 에스컬레이트 됐다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제안을 했으면 그쪽에서 바로 거부하고 또는 부인하고 사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제안해서 뭔가 이렇게 여지를 남겨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거부하고. 거부하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받을 지금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니까. 이게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죠. 예. 근데 저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운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 강행한다든가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뭐 갈등의 해법을 찾는다는 것보다는 룸 자체를 이렇게 두고 보통 얘기를 해야 이제 네, 외교적으로 네. 이제 그 타결 의사가 있는 것인데 그런 걸 두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법을 찾고 계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뭔가 잘 안 찾아진다라는 말로 그렇습니다.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통 이제 그렇게 발언을 됩니다. 할 때도 그러나 논의의 여지는 있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이제 공식 발언들을 네, 하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물밑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들 없이 그냥 뭐 감정적으로 부인하고 또 거절하고 하는 측면이 그런 상황이다. 부정적인 예, 예. 징표 같습니다.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 총평을 좀 전문가들께 여쭙고 있습니다. 양준석 교수님, 한일 수교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태다. 뭐 이런 표현도 좀 있을 수 있고
굳이 압력을 뭐 지금 이렇게 긴장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수치로 표현한다면 지난주가 100이었다면은 이번 주는 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150 내지 한 200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까지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는 정치층이나 뭐 경제층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 상품 불매 문제, 그 다음에 또 일본 여행 취소 이런 문제가 좀 더해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일본 국민들은 그냥 좀 가볍게 그냥 어차피 지금 이 토픽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그 관점을 가지진 않았었거든요. 일본 국민들의 한 60%가 한국하고는 협상할 수 없다 그런 결과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네. 거기에 한국 국민들이 불매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여행 안 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옛날 침략에 대한 그런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받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기보다는 좀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혐한 생각이 좀 더 더 강해지지 올라가고 있다.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국민 심정들이 그렇게 나빠진다면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국민 감정들이 지금 에스컬레이트된 걸 더 걱정하시는군요. 예. 이게 정부가 뭐가 협상을 하려면은 양쪽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민 감정들이 고조되니까 정부가 외교적으로 할 만한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 걸 걱정하시는 것으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예. 150에서 200으로 보셨는데 성한교 교수님은 지난주에 갈등 상황이 한 100 정도였다면 지금 상황을 얼마나 보십니까? 뭐 200까지 되지는 않는 것 200 같고요. 까지는 뭐 15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확실히 많이 올라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지는 않는군요. 정부 입장에서도 기조를 좀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점점점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의 어떤 감정 고조가 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감정만 놓고 보면 일본의 처사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그 감정 고조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시는군요. 자, 구체적인 질문도 좀 가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일본의 제3국 중재위를 거부했습니다. 원래 시한이 오늘이었습니다. 일본은 오늘까지 답변해달라 그랬는데 오늘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어제 발표를 해버렸어요. 저 내용의 근거와 우리 청와대 강경 대응의 논거를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광동선 교수님부터 여쭤보죠. 뭐. 일단은 첫 대목은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뭐 징용 배상 판결을 냈는데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뭐 관여를 하냐. 이건 뭐 설명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발동에 따를 의무가 없다. 이 대목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의무 조항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무슨 리스폰스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그러면 아니라. 이 시점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또 저희가 들여다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보더라도 예. 이렇게 절차를 규정해 있어요. 협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중재위. 그 이렇게 절차가 이제 따로 절차가 3조 1항, 2항, 3항 이렇게 돼 있군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1월 달에 협의를 요청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두 번째 이제 중재위 요청을 했고 이번 이제 삼국 중재위가 지난달에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서 우리가 굳이 안 따르겠다. 물론 이제 일은 뭐 굳이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이고 예. 상권 분립인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가 왜 거기에 관여하겠냐 하지만 혹시 잘못돼서 삼국 중재위 판정이 샌프란시스코 헌장이나 협약이나 이 내용에 따라서 불보상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클리어됐다라고 얘기 나와버리면 예.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제3국 중재위에 끌려 들어가는 거는 우리한테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 자체는 그건 현명한 우리로서는 그렇게 불가피했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설명이죠. 양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일단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휘말려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논리를 조금 더 국제 무대에 좀 더 잘 설명해 줘야 되지 않느냐, 좀 조심스럽게라도 좀 잘 설명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민한 문제니까 제가 좀 짚어가면서 예. 양 교수님의 견해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좀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 제3국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제 여론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거부한 건 잘한 거다. 그거는 맞다. 법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곽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니까 우리가 충분히 거부할
그 입장은 되는 것 같은데요. 법적인 입장은 되는 것 네. 같은데 그런데 일본 국민들이나 그 우리나라의 일본 관계에 그 잘 알지 못하는 뭐 미국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외교전을 할 때 좀 불리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대목은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서는 이거 충분히 설명이 되고 왜 거부하는지가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제3자인 국제사회에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는 어허. 변호사들이나 뭐 법 전문가들한테는 상당히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냥 뭐 우리가 보통 그 제3국의 정치인이나 뭐 일본의 일반 국민들을 봤을 땐 그렇게 법적으로 따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히 언론이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그렇다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일본이 그냥 리즈너블한 그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한국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무작정 거부하고 거부하는 있는 듯한 것처럼? 인상을 예. 주는 거는 외교적으로 좋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일본의 언론 그 설문조사를 얘기했지만은 지금 한 일반 국민들의 한 60%가 한국하고는 뭐 협상할 필요도 없다. 너무 고집스럽다.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런 그 입장을 이런 전략을 취하면서 거기에 꼭 우리가 법적으로 약하다는 배경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잘 설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걸 잘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정적인 그 입장을 보이지 않나 좀 그런 그 염려가 됩니다. 아니 뭐 한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일본 여론이 60%라면 우리는 거의 막 90%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뭐 한일 간에 감정이 교조된 걸로만 따지면 분노 게이지로만 따지면 저희가 훨씬 높죠. 현재로서는 일본이 어차피 처음에 잘못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국으로 중재위로는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논거 국제적 설명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 대목에 대해서 성황희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그 양준석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사실 경제학에서 게임 이론에 보면은 이제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한할 수 있는 권리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예, 우리는 이번에 거부한 한 거죠. 근데 예. 어느 게 더 강한 권한이냐 그러냐면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훨씬 강한 권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거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거부한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좀 더 바람직한 안을 역제안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예. 그렇게 했었으면은 아마 다시 그걸 가지고 일본이 뭐 또 거부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저 거부한다는 국제사회 여론에서 조성해서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 대목은 교수님들한테 제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좀 한번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설명이 얼마나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본의 논거는 명확합니다. 아니 65년도에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에 사인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보면 분쟁이 생기면 제3국 중재위에 응하도록 요 3조 2항 조항이 있지 않냐. 그러니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부한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설명이 우리는 거부를 하면서 부족했다라고 교수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니 도대체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곽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두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설명이 우리는 일단은 지금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것때 이제 상권 분립을 내세워서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사법 면제나 뭐 이런 것들 사법 제한 뭐 이런 얘기들을 국제법에서 나거든요. 조약이 이제 국내법이 우선을 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법부의 어떤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논리가 약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부를 하는데 아까 양 교수님 참 잘 지적하신 게 뭐냐면 설명을 하고 갔어야 된다 이거죠. 아니, 무대뽀로 막 넘어가니까 처음에 협의 요청도 거부했죠. 그다음에 중재위 요청했죠. 3지국 중재위도 이번에 요청을 하는 꼴이 됐는데 그 요청을 거부를 하면서 3단계까지 오면서 답변을 안 했어요. 이 설명을. 그냥 거부를 한 거라. 아니 어느 쪽이 거부를 답변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할 때 이건 이제 응하겠다,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협의 시작하는 거고 중재위에 응하겠다면 중재위 열어서 하는 건데 네. 이 거부만 했었지 응하면서 무슨 설명을 안 해줬다 이거죠. 그게 그래요. 이제 삼국 중재위까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결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제사회에 나가서
법적인 논리로 붙었을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원리의 배상 원리, 무보상 원칙. 네. 그다음에 이제 한일 청구 협정 65년도에 나왔던 그런 뭐 국가 간의 거래에 대한 뭐 이제 그 무슨 해결해 준다는 3억 달러 그다음에 2억 달러 예. 유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답변하라고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는가. 네네. 그러나 이 그냥 무작정 거부를 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거부를 할 때는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와 국가 간에 했을 때 국가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라고 합의를 한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라는 변수에 대한 거는 이 협정 내용에 없다. 대법원에서 한국의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가지고 왜 제3국 중재위로 가느냐라는 논거로 설명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할 여지도 있지만은 그런 설명을 우리가 충분히 했느냐 그것도 그게 첫째 문제고요. 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법하고 법하는 사람들 외교관들한테는 이게 좀 어느 정도 통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선 제3국이나 일본 국민들한테도 이런 논리를 그렇게 많이 제시했느냐 그런 문제가 첫째 있고요. 조금 부족했다고 보시는군요. 그 대목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좀 요거는 좀 어떤 면에서 합리성하고 논리성하고는 관련이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은 피해 받았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충분히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설득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설득 레버리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미국 같은 제3국에 봐도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꺼낸다면은 상당히 많은 지지를 미국 내에서 일반 국민들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배상은 마땅히 일본에서 피해를 준 기업에서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업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기업들의 전신이 바로 이런 문제를 끼쳤던 전범기업. 전범들 예. 후손들이라. 예. 그런 논리를 설명해 줬다면 굉장히 강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설득력이 상당히 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가 그런 노력은 국내적으로 많이 했지만은 국제적으로는 별로 안 한 거죠. 강제 노동 징배에 대해서는. 한국중재의 내용에 보면 예. 그 내용에 들어가서 사실상 정부가 너무 그렇게 수세적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우리 한일 청구협정을 한번 쭉 읽어봤더니 네. 거기에 봤더니 국가 간의 보상,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탈취한 그때 조선은행에서 가져간 금 네. 이런 거 돌려달라. 그다음에 국가 간의 거래들이 대부분 그 한일 청구협정에 돼 있고 뒤에 포괄적으로 모든 관련되는 의무는 다 이걸로 끝난 것으로 하다 하고 포괄적인 규정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의 부담은 징용에 대한 것은 자기 노동 임금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민사 채권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승산이 있는데 왜 저렇게 피하고 거기까지 안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지. 굳이 피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박 합니다. 교수님도 그런 의견을 주시네요. 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보면은 국가 간의 배상 끝, 개인 청구권 끝, 좋다. 그런데 우리는 민사 판결이 난 거다. 노동 임금을 받지 못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이란 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해당 기업 거기에 밀린 임금 달라고 하는 거다. 이거는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국제사회에 설명할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의외로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국에다가 이게 제3국의 국제사회에 설명이 잘 안 됐다고들 말씀들 하시네요. 성환 교수님, 우리가 그런 노력을 진짜로 좀 부족하게 한 겁니까? 일본보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강제 조항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괜히 이제 끌고 가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멈춰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 끌려 들어가면 예. 또 이게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단계로 가는 거는 뭐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이니까 일단은 뭐 강제 조항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양보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하긴요. 예, 그렇게 뭐 이게 가지고 뭐 있을 수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부할 권리가 있었으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일본하고 끌려 들어가서 뭐 우리가 응할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좋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게 나왔는데 미쓰비시가 협의에 임하지 않아서 우리는 가합류했고 매각 처분하고 이제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텐데 일본은 만약에 우리 기업 자산 건들면 보복한다, 추가 보복한다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혹시 일본이 이게 그냥 이렇게 말로만 그런 거고 실제로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블러핑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수출 규제를 강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한국을 완전히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든지 아니면은 중요 품목들을 몇 가지 더하든지. 왜냐하면 그런 차원에서는 일본이 그 화이트리스트 빼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큰 피해가 받는 거 별로 없거든요. 나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것을 사용해 가지고선 수출 금지를 한다. 수출량을 상당히 많이 제한시킨다면은 그때서부터는 문제의 본질이 많이 달라지지만은 그냥 그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한다면은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고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그 강화된 이런 일본의 조치가 좀 더 강화된다면은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최소한도 품목이 더 빠져나간다는 것은 거의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런 조치는. 성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 이제 그 산업부랑 그 경산성하고 회담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미 예고가 돼 있군요. 예, 그래서 예. 24일까지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8월 중순 들어가면 이제 정말로 백색 리스트 빼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아마 그대로 실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21일 날 되니까 혹시 선거 끝나고 나면은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어라는 전망은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아베 총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본인들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끌고 갈 가능성도 있고 또 뭐 다른 보복 조치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얘기가 많이 예를 들면요. 뭐 금융 보복 얘기를 요즘 좀 하고 있는데 사람들. 금융 보복.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꺼내기 힘든 카드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금융 보복을 하게 된다 해서 뭐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계 자금을 빼간다 그러면은 빼간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현재 워낙 다른 나라들이 외환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금리니까. 예, 그래서 그 자금이 잘못해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일본의 그 엔화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여서 일본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 그렇게 뭐 돈 빼가는 게 그렇게 쉽게 가는 것도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 우리가 또 중국하고 한 64조 원 정도의 통화 수합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 조치가 일본 입장에서도 검토를 했을 건데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접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뭐 비상시에는 본인들도 그 카드를 좀 쓰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일본 자금이 지금 경제학적으로 얼마로 잡고 있죠? 뭐 25조? 25조 정도. 25조 정도. 예. 이거를 일거에 빼나가는 이른바 금융 보복이라는 건 경제학적으로 가능치 않군요. 일단은 그 25조라는 게 전체 자금이기 때문에 단기 자금의 규모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나가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 자금 조달 대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아마 검토는 했을 건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고 또 일본이 뭐 미국과 같은 달러를 가진 어떤 그런 기축통화를 국가를 하기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고 일본 자금 빠져나가면 97년도에 IMF가 그때 시작됐다는데 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을 걱정해야 되느냐를 여쭤보는 건데 성 교수님의 경제학적 분석은 일본 자금 25조 그렇게 한꺼번에 못 빠져나가고 단기 자금 빠져나가는 그런 보복 조치 해봐야 중국에 하고 스와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외환 보유고로 보면 얼마든지 방어 가능하니 실효가 없어서 일본이 이 카드는 안 쓸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안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그나마 그거는 좀 다행입니다. 곽 교수님도 이쪽 분야 전문가신데 금융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융카드는 함부로 휘둘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일본이 이제 그 외환위기 때 한 것은 기본적으로 86년에서 89년 사이에 무역수지 흑자 이후에 그동안에 전부 적자가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회수한 거죠. 시그널을 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갔거든요. 네, 예. 롤오버를 안 해주는 형식으로 도망간 게 이제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우리 표적 같은 게 있어요. 반면에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코메르츠방크 같은 데는 끝까지 버텨줬기 때문에 네. 우리가 나중에 외환위기 해결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해결 과정을 맡길 정도로 보상을 해줬어요, 사실.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 또 한 번 움직인다? 그 25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예요. 4천억 달러. 예.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 자, 그러면은 그나마 제가 좀 안심이 좀 됩니다.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시청자들도 말씀 들으면은 아이고 일본 돈 빠져나가면 큰일 난다. 이거는 아니라니까. 뭐 다행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쪽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갔다 와서 뭐 연말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좀 이렇게 해갖고 왔다라는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양주석 교수님 혹시
그래도 삼성이든 SK든 기업들은 잘 그래도 버틸 거다라고 하는 좀 낙관적인 전망이십니까? 아니면 기업들이 더 고생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업들이 고생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전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그렇게 물량을 최소한도 일본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끊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지금 일단은 뭐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 뭐 3개월 내지 6개월어치의 제가 물량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래도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가서는 또 이 물량 우리가 새로운 대체 물량을 찾을 수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러시아 불화수소라는 것이 99.9% 시청자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실 텐데 러시아산을 쓴네, 뭐 중국산을 들여오네, 뭐 대체제를 뭐 하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거는 지금 테스팅이 끝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러시아산이나 국산이나 그런 걸 안 썼다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못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순조롭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그 실패율이 늘지만은 그래도 상업성 유지할 정도로 러시아나 중국 화학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테스팅이 끝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까 했지만 그 생산 실패율이 조금 올라가지만은 그래도 상업성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뭐 큰 문제는 넘길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은 대기업들은 내년서부터 그 반도체 대기업들은 내년서부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좀 더 일찍이 문제를 받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대체 소스들을 발굴하기가 더 어렵고 여기에 좀 견딜 수 있는 여유도 없으니까요. 저희의 어떤 자의적인 통계가 아니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일본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 이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재고분 확보가 12.3%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10군데 중에 100군데 중에 12개 회사만 재고분이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절반 정도는 대책이 없다네요, 대답이. 교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삼성과 SK 걱정하기 전에 중소기업들이 먼저 고생할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료를 찾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중소기업들을 본다면은. 그리고 그걸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자본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소기업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중소기업들 얘기 좀 하나만 좀 더 보고 갈까요? 그럼 중소기업협회에서 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피해 유형이 있는데 성황 교수님 저거 예측하셨던 내용입니까? 중소기업들이 지금 피해를 이렇게 입고 있다. 일단 매출이 줄고 있다.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이고 나머지 쭉쭉쭉 가는데 어떠세요? 예측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엉뚱한 데서 좀 떠지는 겁니까? 뭐 거의 보통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예측 가능한 피해였습니까? 예, 충분히 예측 가능한 피해였지만 이제 어쨌든 대비를 충분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전히 그래도 아마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측 가능의 뜻을 좀 약간 좀 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기업도 지금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수출 규제를 할지는 잘 예측을 못했거든요. 몰랐는데. 그런 면에서는 중소기업은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없었죠. 더 없었다. 광노선 교수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대목을 걱정을 좀 하셨는데 통계 수치로 봤더니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군요. 이게 이제 경제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제 80년대 이후로 보통 보는데 글로벌리제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생산과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처 같은 게 전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가장 큰 일본의 이 조치 타격의 이 분야가 어디냐면 그 고리를 딱 자른 거거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소재. 글로벌에서 이제 소재
우선 이제 설계 분야가 있고 예. 반도체는 설계, 그다음에 소재 장비 분야가 예, 있고 소재 그다음에 장비. 제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제조만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요 중간을 똑 잘라가지고 하는 바람에 결정타를 미쳤는데 그게 왜 또 결정타냐면 일본이 기술 우위가 있는 그 세 가지 종목이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높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제 타격은 굉장히 우리한테 큰 타격을 미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만 입느냐 그렇지 예.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반도체와 DRAM과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예. 요즘처럼 5G 시스템에서 그 고성능 반도체 안 들어가고 그거 어떻게 살아남냐 이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포함해서 우리도 타격을 입지만 미국 기업도 예. 그다음에 일본 기업도 그다음에 소니나 이런 거였도 전부 타격을 입게 되는 소위 말해서 상생이 아니라 사악하는 그런 그거거든요. 이제 예, 그런 예. 측면을 봤을 때 이런 것은 한국의 피해가 가장 크죠. 왜냐하면 예, 예. 직접적으로 우리를 타격으로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빨리 타결을 찾아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런 이제 글로벌 체인을 말씀을 하시면서 일본이 입을 피해가 궁극적으로는 더 크다. 그러니 이 싸움을 중단하고 빨리 협상의 장으로 나와라라고 하는 이 논리를 지금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예, 반도체 소재 장비만 끊는다고 고리를 끊는다고 우리만 죽냐? 그럼 우리가 반도체 수출 안 하면 일본 니들은 뭐 먹고 살 건데 이제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아 근데 이해는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좀 납득이 안 되기는 합니다. 일본의 이 조치가 참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또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믿고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일본은. 일본이 그래가지고선 지금 제 개인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크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한국의 그 수출 절차를 더 어렵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 비용은 올라가지만은 일본이 그럭저럭 순조롭게 수출량을 보내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큰 피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반도체 생산 물량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처음서부터 좀 걱정했던 건데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그냥 그 절차 그 서류적인 절차만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물량을 줄이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염려가 되는 건데 지금 그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일본이 그 아시아 내에서 그리고 국내적 우리나라한테 일본 국내한테 그 홍보하는 그런 상황하고 그 서양에 홍보하는 상황하고 좀 달라요. 아 일본이 지금 투트랙으로 투트랙으로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일본 관리들하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그냥 지금 수출량을 줄일 거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주에 뭐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데서 그 일본 관리들을 인터뷰했을 때는 네. 그때는 왜 일본이 왜 특별히 한국한테 뭐 수출량을 줄일 거냐? 우리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지만은 그것을 다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그냥 신속하고 뭐 정당하게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치졸하고 야비하고 하는 짓 보면 참 그렇지만은 그래요. 또 네.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 양쪽 옵션을 다 살리는 거죠. 법대로 할 뿐이다 우리는 그 논리. 법대로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한국을 더 나쁘게 취급하지 않겠다고 예, 하니까 일본의 정책은 굉장히 교묘해요. 맞아요. 실제로 가스미 가세키에서 우리 이제 제가 대학에 오기 전에 이제 UR 협상 대표를 예, 하고 이제 한미 FTA도 나중에 나와서 협상을 막상 해보면 일본의 정책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정책의 문제고요. 아이고, 저 일본 사람들 똑같이 생겼다고 절대 그러고 좀 우리가 얘기할 때 순수하고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사람의 생김새까지 가면은 이제 뭐 한두 끝도 없으니까 저 본질적인 질문으로 좀 다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성황규 교수님, 뭐 자꾸 제가 이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소재를 가지고 이 논리로 지금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거다, 절차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얄미운 조치를 통해서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알겠어요. 일본의 의도와 일본이 노리는 수를. 요 다음 단계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대비를 할 것 같은데 뭐 자동차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란 얘기가 있고 화학 분야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배터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 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철강, 화학 분야에서 우리 일방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근데 분명히 현대차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일본이 이렇게 급선을 콕 찌르고 들어올 때가 있을까요? 현대차가?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걸로 현대차는 거의 국산화되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은 것 전장 아니에요? 분야가 있죠. 아니에요? 전작이죠. 전자 전장 분야가 있죠. 아 그다음에 우리가 그 수소차를 지금 개발하려고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수소차, 그 미래자동차. 수소를 보관하는 탱크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일본 그건 또 부품을 일본 의지하고 일제예요? 있다고 합니다. 일본. 그거 좀 어떻게 국산화하거나 전기차 대체품 배터리 있잖아요. 예,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하고 음극하고 양극 연결하는 거 분리막. 그것도 일본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사실 사이만 좋으면 서로 기술 윈윈할 좋고 수 있죠, 다. 예 품질 좋고 기술 싸고 한 거를 서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윈윈으로 가는 건데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그게 우리가 그 중국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사드 보복에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사드 보복을 우리가 받는 도중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은 늘었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중국도 우리한테 그런 그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고기술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핵심 부품들을 많이 그쪽에 공급하고 있으니까 사드 보복을 한다고 해도 그 부품들은 자기네들이 계속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오히려 수출 금액은 오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본이 얼마나 정교하고 교묘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교수님들 설명을 들어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감을 가실 것 같습니다. 샵 3698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으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자에 입각해서 주제 전환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황경 교수님. 자, 우리는 어찌됐든 한 국민적 이 단합이 지금 돼 있다.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또 이런저런 지금 이제 반일 감정이라고 표현되고는 있지만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단합, 불매운동. 자, 이런 거 일본한테 정부가 이런 거 대응하는데 좀 힘이 많이 되겠죠? 뭐 이렇게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견해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어떤 일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모여서 무슨 합의문 낸대요. 그거 자체는 박수 받고 환영할 만한 일 아닙니까? 국익 앞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한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죠.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좀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을 하나 드리려다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그 일본이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그 보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모형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 방금 보복에 들어왔던 그런 뭐 기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자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보는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엄청난 생산 감소를 자기들이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이고 반가워라. 좀 자세하게 좀 얘기 그 분야에 좀 해주세요. 대해서만은요. 그러니까 예. 전체 분야의 피해는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굉장히 비슷하게 보지만은 그 방금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한국으로 수출을 못하고 한국은 그 사이에 또 시간이 지나면 대체제를 찾을 테니까 네. 그 산업이 일본 입장에서 몰락하는 상황이 될 것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그 산업들이. 근데 그 부분이 일본 입장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하면은 정말 일본이 새로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가 있군요. 예. 일본이 우리한테 물건을 팔던 음식점이었는데 한국이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죠? 한국의 단골 손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보복한다면서 안 판다고 지금 진상을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건을 못 팔면 결국은 그 가게는 망하게 돼 있다. 예. 그런. 단골 손님 입장에서는 다른 식당을 찾으면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렇죠. 손님 입장에서는 여기 꼭 이거 먹어 안 먹어도 되니까 좀 당장은 좀 배가 고플 수 있죠. 한두 끼는. 당장은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기업이란 데가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 그래서 네. 아마 뭐 지금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정말 총력을 다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듯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은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삼성의 그 핸드폰들이 거의 막지 못할 것이라 다 그랬습니다. 죽는다 그랬죠. 근데 뭐 아이폰 한- 들어오면은 갤럭시 죽는다 그랬었죠. 근데 한 1, 2년 사이에 다시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킨 것처럼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일본이 원하는 의도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것이 일본 의도대로만 가는 건 아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요 수출 수입 비중 추이가 뭐 경제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습니까, 양 교수님? 곽 교수님 한번 좀 저는 뭐 봐도
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잘 해독이 잘 저 안 아까 됩니다. 이제 표에 보면 일본 수출 한국 비중이 3위잖아요. 가장 최근에 5월에. 그러네요. 그다음에 일본 수입 중 한국 비중은 5위밖에 안 된단 말이죠. 3위, 5위 차이면 일본에서 한국이 더 위상이 높다는 얘기예요. 중요성이. 우리가 더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손님이라는 우리가 얘기죠. 더 중요한 고객이라는 우리가 고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수출이 국가를 강하게 만든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수출이 우리나라를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을 많이 한다는 팔아먹어야 것은 되니까. 그 상대방의 눈치를 언제든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큰 소리 이제 칠수 있는 일반적으로는 입장이 될수 있는 무역 거죠. 수지 흑자국이잖아요. 네, 현재. 네. 그렇지만 일본한테는 이제까지 한 번도 무역 수지 흑자를 낸 적이 없거든요. 전후 50년 동안 그랬다는 한 말이 번도 맞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1년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6.25 전쟁 이후에 한국 경제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했지 수출 많이 한 나라가 경제가 아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이 61년도잖아요. 네. 그때 경제개발에서 5개년 계획이 제조업 육성이거든요. 그렇죠. 제조업 육성 방법으로 한 게 이제 경제 특구 만들었죠. 그때 마산 수출 자유구역이 대표적인 경제 특구였는데 그때 들어온 기업들은 전부 일본 기업이었거든요. 아, 가공주 생산에서 그게 패스 디펜던트 돼서 예. 경로 의존돼서 이제까지 한국의 시스템이 산업 형성이 된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정말 나라 걱정하는 입장에서 그 대목에서 혹시 우리가 좀 무기가 되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질문을 좀 해봅니다. 아니 우리가 고객이고 우리가 손님이고 우리가 그렇게 중국, 일본한테 큰 수입국이라면 우리한테 이거를 무기화할 수 있고 이걸 카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국산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 그런데 좀 나중에 시간 있으면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걸 할 수 있느냐가 지금 좀 의문점입니다. 지금 한 문제는 그 순수하게 물량을 봐서는 우리가 유리한 면이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아까 곽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좀 불리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물건들은 지금 우리가 일본서밖에 더 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가 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럼 국산화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당장 되는 게 아니다. 당장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또 우리가 모든 중간재를 국산화시킬 수는 없고 모든 중간재를 국산화시키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비용이 높아져서 우리 수출품이 또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은 좀 애매한 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일차적으로 제일 내세워야 되는 거는 우리가 수입하는 국가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반도체 예, 산업은 조금 달리 봐야 될 것이 제가 이제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소위 말해서 은퇴하신 전문가, 네. 그다음에 이제 고위 이제 경영진, 예. 그다음에 엔지니어를 쭉 한번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반도체 산업은 딴 산업하고 다릅니다 그래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을 끌고 나갈 정도의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신력이 대단하대요. 이건 하면 된다 선착순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불화수소, 지금 에칭가스라고 그러는 거, 고순도 불화수소, EUV 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99.99까지는 만들어서 지금 가능한데 예. 99.999에도 금방 만들 수 있을 거래요. 문제는 뭐냐?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순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불순물 나오잖아요. 근데 불순물의 정도가 알맹이가 다르다. 예. 균질한 알맹이의 불순물이 나와줘야 된대요. 네. 그래야지 이제 불량률이 떨어지는데 잘못하면 99.999지만 불량률 자체가 커지는 그런 불순물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이제 얘기하려는 논점은 그거예요. 한국은 분명히 대체제를 만들어낸다. 예. 저희 지금 반도체 종사하시는 연구원들이 애국지사들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우리가 보통 산업에 뭐 대단한 이 수출력분들이 많지만 예. 특히 반도체 산업에 있는 분들은 보통 정신력이 아니죠.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예. 제가 좀 염려되는 게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대체제를 만든다 할 때 법과 규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 법과 규제야 드러내야죠. 이거 좀 규제 따질 때입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한 2007년인가 그때 구미의 불화수소 폭발 사고 누출 났잖아요. 사건 예,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환경법하고 규제가 강화된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환경법하고 규제를 강화시켰을 때 그 국회나 정부가 그렇게 큰 사고가 났으니까 뭔가 좀 빨리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그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선 좀 상당히 좀 그릇된 방법으로 요 법이나 규제를 강화시킨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밸브를 잠가놔야 됐었는데 그걸 밸브를 잠가놓지 않았고 보호복을 입어야 됐는데 보호복을 입지 않았고 이게 다 그 당시에 법이나 규제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안 한 거죠. 네. 그런데 단순히 법과 규제를 강화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안전 불감증 문제는 계속 유지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강화된 법하고 규제 때문에 새 기업들이 들어오기는 거의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 그것 때문에 그 국민들이 우리가 안전한 공장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런 신뢰감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기존의 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새 공장을 세워야 된다. 어디다 세운다 새 그러면 기업을 세운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국민들 자체가 가만히 안 있죠. 예. 또 예. 아,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좀 되고 있네요. 저 말씀하신 규제 문제는요. 예. 하나만 걸리면 나머지 전체 체인에 스톱이 되기 때문에 한 박스 쪼개 놓고 확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이른바 샌드박스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샌드박스가 한국은 이름은 또 잘 따라서 붙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끈에 하나가 또 있어. 환경이라든지 교통 뭐 이런 쪽에. 네. 그렇지만 샌드박스도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4년밖에는 지금 주지 않는다. 요게 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샌드박스 해가지고선 그냥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반도체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 규제 샌드박스에서 우리가 드론 테스팅할 수가 있다, 무인 자동차 테스팅할 수가 있다고 해서 막 자랑하는데 네. 다른 나라는 벌써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논의를 하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쫓아갈 정도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확대돼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모든 규제 문제가 해결될 거다. 좋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 중장기적인 해법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요건 저 성한경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 안 가기, 일본 불매 운동. 우리가 그렇게 일본의 무역 적자국을 변해본 적이 없다면은 이번 기회에 일본 여행 좀 안 가고 일본 물건 안 쓰고 일본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앱까지 지금 나온다고 하는 이 애국적 국민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베 정권에 좀 타격을 줄만 합니까? 일단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 모인다는 측면은 분명히 아베 입장에서는 그걸 환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두려운 부분도 분명히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나라 그 관광객의 비중이 중국에 의해서 두 번째고 예. 그다음에 한 6조 3천억 정도를 일본에 가서 지출을 한다고 해요. 우리 여행도 적자국이죠. 예, 그래서 많이 우리가 일본에 가서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관광객이 적게 가면 당연히 일본에 일정한 타격을 주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뭐 아베 정권에서 걱정할 정도의 심각한 타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는 똘똘 뭉쳐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표명은 분명히 되겠죠. 예.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이때 이제 잘못하면 관제 데모, 예. 정부에서 부추겨가지고 이런 거 표시를 절대로 내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옛날에 아니 뭐 우리 우리 불매 운동에 우리가 관이 그렇죠. 이제 건 그런 없으니까. 것도 없지만 예, 방송이니까 예. 제가 얘기 없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무슨 쌀 시장 관세와 예외 받을 때 관제되면서 농민들 동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중에 있어서 우리가 협상할 땐 그랬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요거는 진짜 뭐 우리가 언제 누가 관이 동원했습니까? 국민들이 자체로. 예. 우리가 사드 보복에서 굉장히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로는 중국 정부가 아마도 했을 거다. 그렇게 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은 분명한데 중국 정부가 신게 분명한데 중국 정부가 끝에 규모예요. 가서 그 자기네들 정부가 그걸 밀었다는 말은 일체로 안 했고 흔적이 없었죠. 그다음에 증거도 구하기가 없고.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입품을 안 사겠다고 하는 것은 그 국민의 자유거든요. 예, 그렇지만 예. 정부가 그렇게 했다면은 무역에 영향을 주고 WTO에도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정부가 여기에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언급을 하면은
안 되는 상황. 자, 그럼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죠. 국민들이 당연히 똘똘 뭉쳐서 불매 운동하고 여행 안 가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바게닝 자연스러운 파워예요. 거고 그건 바게닝 파워니까 그건 우리한테 무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나 당국자나 외교나 의회나 국회나 이런 데서 불매 운동 막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이게 돼서 증거로 딱 잡히면 그건 결정타를 맞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정부는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홍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우리가 똘똘이 뭉쳤다고 해서 애국심을 표현해주고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은 그러면은 국제 무대에서 상당히 우리가 외교전을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 부정적으로 읽는다면은 이게 민족주의다 아니면은 그 외국 배제주의다 네, 이렇게 외국인들 특히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한테 불리한 입장이 더 불리해질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꼭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홍보 그런 노력하고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아주 민간 우리도 차원이든 정교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 정부 왜 차원이든 우리가 이제 애국심하고 예. 패트리티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 민족주의 있잖아요. 예. 극단적 민족주의를 배제하자는 얘기예요. 예, 예. 애국심 좋죠. 그러면 애국심 바로 있어야죠. 지렛대죠. 예, 예, 근데 이제 예. 그게 그 극단적 민족주의가 되면 옛날에 아주 부정적인 뭐 예를 들면 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할 필요가 자, 있어요. 애국심과 극단적 민족주의는 분리해서 가는 우리도 정교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교수님들의 말씀. 이건 시청자들이 굉장히 공감하실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성훈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뭐 기조를 단호하게 가져가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뭐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정부도 당연히 일본이 처하는 조치에 맞춰서 어느 정도 뭐 수위를 올려서 가는 것 좋습니다만 너무 이제 자극적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이나 아니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발언의 자유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야하, 예, 그렇군요. 그런데 기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이게 대응은 정부에서 할 일은 이제 기조를 높이고 낮추는 정부의 할 일이 아니고 정부는 어떻게 하든 시나리오를 짜서 굉장히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아니 시간이 이제 많이 우리가 없으니까 한 10분밖에 남짓 안 남았으니까 말씀 나온 김에 글로 좀 한번 좀 가볼게요. 정부가 짤 수 있는 시나리오, 실질적인 협상 방안, 실질적인 해결책. 요거 좀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 꺼내셨으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여전히 생각하는데 미국을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활용하자. 그리고 미국을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미국한테 가서 중재를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미국이 지금 보이는 반응처럼 뭐 우리가 뭐 중재를 왜 하겠니 너희들 일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와서는 그냥 뭐 양국 관계 관심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정도의 이제 소위 이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미국은 중재 의사가 없다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이용하자. 어떻게 해요? 미국은 분명히 일본한테 어느 정도 설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미국 너희들한테 큰 피해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그냥 한국과의 한일 관계니까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일본 측의 설득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아베가 이렇게 나올 때는 미국에다가 미리 사전에 살살 흘려놓는 흔적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있을 것 오,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을 잘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은 제일 최고의 관심사가 미중 통상 갈등이고 그렇죠. 다음에 이제 뭐 비핵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미중 통상 갈등에서 지금 다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높이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수혜자는 중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미중 통상 갈등에서 미국이 원하는 거를 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되는 일이란 걸 우리가 분명히 잘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미국 정치인들이 깨닫는다든지 아니면은 미국 언론에서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다. 정말 우리 당사국의 일이다라는 부분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에서도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 가서 설명하는 거는 조금 더 게을리하거나 이게 수고를 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냥 가서 뭐 중재해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좀 구체적인 팩트와 미국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정말로 큰 일이구나 하는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좀 강력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또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하나의 조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못 하니까 이제 제3국 우회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또 막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미국에 있는 GM에 있는 본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자회사한테 뭐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 사이 관계를 마치
이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무슨 네. 얘기냐면은 이제 삼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간섭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삼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잘 일본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잘 설명해서 제3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국에 대한 설명, 제3국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여론전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자세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기업들은 제가 얼뜻 봤더니 대책 없다가 지금 거의 50%던데 기업은 뭐 당했으니까 대책 없는 게 당연한데 우리 정부는 대책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정부의 대책 어느 게 가장 현명할까요? 글쎄요, 저 현명할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좀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좀 제안해 보고 싶은 게 궁금합니다. 예. 네. 저 가트에서 저 그 예외 사항 20조를 본다면은 우리가 공급 부족할 때는 저 그 수출 쿼터를 세울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중국이 진짜 그런 그 지금 반도체 하나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 화학 제품을 수출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다면은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출 쿼터를 세울 수가 있고 그 협정 문구를 보면은 특별히 그 최혜국 원칙 그 동등하게 취급해야 되는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EU나 그 중국 같은 나라들이 그 미국의 무역 제재를 받을 때 언제든지 한 게 만약 미국이 이런 정책을 시도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수입을 제한시킬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워닝을 주거든요. 주의를 먼저 주고 그러면은 그 상대국에서도 특히 피해를 받는 산업들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산업을 피해를 받으니까 좀 자기네 그 정부를 좀 설득시키려고 하는 좀 힘이 좀 생기긴 합니다. 아하.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만약 진짜 일본이 그 수출량을 제한시킨다면 그 예. 조건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예.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네. 그렇지만은 일본이 진짜 그 수출량을 줄인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 생산이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네. 우리가 수출 쿼터를 해가지고 이런 나라에는 좀 잘 주고 이런 나라들한테는 좀 아쉽지만은 우리가 생산량이 부족하니까 예. 못 근데 주겠다. 우리가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본 때문에 생산을 못 하는 거니까 우리 욕하지 말고 일본 욕하세요. 네? 이건 그렇게 우리 탓이 그런 아닙니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진짜 조심스럽게 한번 좀 제안해 봅니다. 예. 아주 정교하고 뭐 무시무시한 카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또 듣다 보니 그러면 이게 전면전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도 가능성도 좀 있기 있긴 때문에 있어요. 예. 그러나 일본이 정말로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런 카드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 뭐 역시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카드도 있구나 싶습니다. 광동순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대책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정부가 이제 외교 협상에서 항상 하는 게 이제 퇴로를 막아놓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정부가 개입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제 네.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 예. 그 나서는 그 과정 중에 이런 제안이 옛날에 이제 일본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왔다가 감정 대립되면서 깨졌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참여하고 일본 기업,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3자 제안. 예. 요거를 해서 보상 문제를 깨끗하게 우리 정부 개입으로 마치는 것도 방법 아닌가. 자, 이른바 1+1+ 알파에서 알파를 한국 정부가 하자. 적극적으로. 우리도 옛날에 이제 징용배상을 별도 배상해줬잖아요. 2015년에. 예. 그것처럼 이번에 그거를 내서 해주면 일본이 지난번에 그 나가미네인가의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해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그런 항목이거든요. 일본이 원하는 게 그거죠. 그렇죠. 근데 일본이 원하는 그거를 우리가 들어준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우리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 문제인데 예.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거를 일반 세금에서 걷어다가 특정 국민한테 줘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있지만 예. 그게 일본으로 건너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자, 뭐 이거면 그냥 외교는 구멍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예. 뜻이네. 막연한 걱정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역시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협상안의 타결안에 대한 제안도 해주셨고 일본과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카드도 제안을 해주셨고 성한 교수님 우리 그렇게 밀리는 상황 아니니까 한번 좀 자신감 있고 좀 미국 가서 설명하고 국제사회에다 설명하라 이런 대안들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이런 내용들 좀 교수님들이 제시해준 대안까지 다 합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강력한 대응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보시고 한번 다음 주쯤 해서 한번 또 기회 좀 한번 내주십시오. 자, 광노성 교수님, 양준석 교수님, 성환경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을 듣다가 미국이 왜 중요한지 실감하셨을 겁니다. 미국 의회 그중에 하원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미국 하원에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워싱턴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담긴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평양의 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아시아 영내 안정의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일 3국은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피로 구축됐다고 명시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두 나라 간 관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So I'm very troubled by the growing tens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I urge both countries to find a way forward which restores their abili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with us. 앞서 지난 4월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번엔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하원 상임위에서 결의안이 처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엔 한미일 3개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의원회의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세 나라 의회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우리가 저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 하시지만 네.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저 반응들이 중재로 그냥 느껴지세요? 아니면 하나만 한 소리로 느껴지세요? 궁금합니다. 중재할 의지는 있을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중재의 의지는 느껴지세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뭐 딱 봐가지고 의지가 있네 이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미국은 거대한 체스를 두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 체스의 상대는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예, 그 중국을 포위해 나가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일본과 한국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미국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안 된다. 부담이 될 겁니다. 쉽게 예. 생각하면 19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 청구권 협정, 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도 미국의 입김이 굉장히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이죠. 그렇죠. 예, 한국과 일본 두 국가가 가까워지지 않으면 예. 그 냉전 질서를 견딜 수 없다라는 동북아 질서가 흐트러지니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 사이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미국의 의지가 강력 반영됐다. 예. 이런 이제 외교가의 뭐 정설 있죠. 예. 그리고 이게 뭐 특별히 오랜만에 있는 것도 아닌 게 박근혜 정부 시절 그러니까 미국으로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재균형 전략이라고 해서 또 중국을 상대하는 그렇죠. 예, 그런 전략으로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화해라든지 중재 이런 것들을 계속 미국이 도모를 했었고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고 또 반감이 있지만 뭐 위안부 합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그때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그 정도로 나서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왔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지금 그 스팅웰 그 동아태 차관보 저분이 한국말도 잘해요. 네. 한국말도 꽤 잘하고요. 그 한국에서 군복무한 경력도 있고 그래서 한국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한일 모두 미국한테 가까운 친구다라고 하는 저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좀 우리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 선에서 딱 미국이 안 움직인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이게 네.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제 느낌과 시청자들의 느낌 차이와 실질적인 그 차이가 얼마나 온도 차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글쎄요, 그 미국도 아무리 세계 초강대국이지만 그 초강대국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다변화된 외교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수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인 입장에서 지금 남북 대화도 하고 북미 대화도 하니까
한국 편을 좀 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지만 네. 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일본이 또 다른 수를 낼 수도 있겠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쪽과 또 손을 잡는 예. 네, 그런 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구조적으로 예, 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서 있고 싶어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일 것이다. 이거는 충분히 뭐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 편을 화끈하게 들어줄 생각은 없지만 네. 그렇다고 분명한 거는 한미일 공조가 깨지는 건 용납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공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딱 서 있지 그렇죠. 예, 않을까라고 볼 예, 수 예. 있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한일 간에 협상을 하라라고 뒤에서는 네. 중재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분명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예. 그 협상 결과는 양국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이것도 같이 전망을 해봅니다. 아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미국이 중재하는 갈등 중재안은 한일 양쪽에서 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을 없죠. 거라고 외교에서 보여지고요. 뭐 일방적인 승리라는 건 있을 수 그 없으니까.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일본이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를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들도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 일본도 북한과의 대화에 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예,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또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윈윈의 게임이 될 수도 있다. 그건 좋아요. 또 같이 예,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지금 뭐 큰 판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네, 한두 명 와서 한다고 이게 중재가 되는 건 아닌 거고 네.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국내 문제로 좀 와서 좀 여쭤볼게요. 저 대일 특사를 이낙연 총리 가는 것처럼 뭐 막 기정사실화처럼 되더니 정작 본인은 아니 나한테는 아무 얘기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이낙연 총리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이 네.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낙연 총리가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네. 일본 통이고 아베 총리하고도 인연이 깊고 굉장히 많은 인맥의 일본 가서 일본 말이 있죠. 통하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묘하게도 7월 21일에 일본 참의원 선거인데 네. 이낙연 총리가 귀국을 하는 날짜가 7월 22일이에요. 예, 이 시점도 굉장히 묘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낙연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내면 더 끌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버텼다가 네, 이낙연 네. 총리 카드를 꺼낼지 말지를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투톱 외교를 강조했는데 이것도 되게 애매합니다. 투톱 외교를 해서 이낙연 총리를 일본과의 외교 때 올리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안 올리고 그냥 지금 해외 순방 보내듯이 다른 나라 외교에 쓰겠다는 건지 이것도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몇 가지 불명확한 얘기들이 정부 관계자라는 네. 예, 그런 워딩을 통해서 또 언론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냥 콕 찍어서 그냥 이낙연 총리가 돼버리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애매함 또는 모호함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겉으로 보이는 그 분위기는 강경으로 일단은 그렇게 아니 문재인 그러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네. 아 이낙연 총리가 가나보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죠 언론은. 근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낙연 총리가 일본으로 안 가고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네. 예, 좋습니다. 자 어찌 됐든 지금 뭐 특사가 가거나 뭐 양국 간의 협상이 진행되거나 하는 기미보다는 이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국민적 이 합의 속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자 한국당 입장은 뭡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일본하고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 타협하자. 네. 국민 정서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게 그 논거는 뭘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힘들다라는 거고 이제 어떤 국민들은 친일파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네. 국민들은 우리가 먹고 살려면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른 정당들 입장은 뭐예요? 다른 정당들은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타협해야 된다라는 예. 입장에 가깝습니다.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과거 DJ 정부 때 그 해법이 그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경험들이 DJ의 있으니까. 후계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뭐 우리나라가 내각제도 아니고 연립정권도 아니라서 야당이지만 네. 본인들은 약간 제2여당의 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일본에도 연립정권인데요. 자유민주당은 뭐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네. 일본의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좀 달라요. 한국에 좀 유화적인 예.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미러링, 거울처럼 본다면 민주평화당이 한국의 공명당 역할을 하겠다. 아하. 이렇게도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민주평화당 입장은 협상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강경 대응하자는 겁니까? 협상을 하자 쪽이죠. 협상하자. 예, 좋아요. 박지원 그럼 대표도 한국당, 그렇고. 네. 한국당 일본하고 협상하자. 현실적인 대안 찾아야 된다. 네. 이거를 가진다는 거. 민평당 협상하자. 네. DJ도 그랬다 옛날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큰 건수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으로 그런 예, 물자를 예. 밀수출했다라는 사고는 의혹을- 일본이 쳤다. 예, 예. 일본에서 하니까 일본에서도 했다. 예, 예. 그렇다라고 해버리면서 이제 일본의 카드를 무력화시켰어요. 예. 그러면서도 이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다지 친북적인 또 포지션은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태경 의원은 반북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그 카드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또 해줬고 예. 바른미래당이 되게 묘한 것은 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폭로했던 거는 민주당 의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그걸 폭로하면 대일 관계도 더 악화되고 그렇죠. 북한도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할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약간 그 일본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행동을 취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 와가지고 하태경 의원처럼 그렇게 폭로할 수는 수도 없는 없어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사실 일본하고의 관계 이건 또 당 내에서 굉장히 의원들 간의 차이가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손학규 대표 발언만 놓고 보면 손학규 대표도 현실적으로 협상에서 대안 찾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사실상 협상 쪽으로 더 기울어졌죠. 협상 좋아요. 네. 그럼 정리가 됐네. 협상 어찌 됐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네. 당론식으로만 놓고 보면 협상하자. 네. 정의당은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렇게 뾰족하게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예 예, 입장을-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쪽에 더 주력하는 그런 분위기고 또 문재인 정부하고 경제 정책 차별화를 좀 임기 초반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좀 벌리는 그런 아니 상태예요. 근데 지금 저 대통령 이하 지금 저 온 국민이 좀 일본하고 좀 싸우느라고 난리인데 네. 지금 저 우리의 관심사는 뭐 선거 개혁입니다.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이 예. 한국의 민주당보다 더 좌파에 있는 그 진영도 일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지금 협상이나 투쟁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갈리고 있어요. 갈려요. 네. 자, 같은 그러면- 진보 좌파들끼리도 갈리고 그러면 있습니다. 정의당이 대통령 앞에 가서 일본한테 강하게 나갑시다, 협상합시다 이런 어떤 의견을 현재로서 못 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못 정했거나 혹은 이제 심상정 대표라는 뚜렷한 지도자가 있는데 심 대표가 어떻게 입장을 정할지 뭐 속으로 이미 정해놨는데 아직 꺼내지 않은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잘 질문하지도 않아요. 진보 좌파 정당. 그러네요. 그리고 그러네요. 의뢰 당연히 너희도 같이 불매운동하고 반일 무드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의당이 나서서 불매운동 합시다, 뭐 저 일본 여행 가지 맙시다 이런 운동 벌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사실은 진보 진영 내에서는 이게 진보 정당인가라고 하는 의문도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입장을 빨리 정해야 되겠군요. 정의당도 이 문제에 네, 대해서. 근데 이제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이 큰 이슈에 잘못 끼어가지고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행정수도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행정수도 네. 이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별다른 결론을 못 내린 적이 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의당은 그 이슈를 피해갈 수도 있는 전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네. 정의당 입장에서 일본과의 현실적인 해법을 강구합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정의당 너마저 친일파냐 이렇게 가면은 그렇습니다. 그건 한 방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네. 못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민주당의 입장은 뭐예요?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강경으로 강경. 훨씬 무게를 많이 싣고 있죠.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국민을 믿고 강하게 나갑시다라고 하는 공식 발언이 그게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나마 일본하고 협상하고 이제 제3국 중재위회로 가자라고 제안한 사람은 원외에 있는 전 국회의원인 김성곤 강남갑 당협위원장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이렇게 협상을 주장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오지 않은 민주당 상황입니다. 의원 중에는 나서서 협상합시다 하는 의원이 현재로서는 안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분란이나 혹은 좋은 논쟁이 일어나서 정리가 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문 대통령이 야당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사실 문 대통령한테 입지가 좀 좋아진 것은 야당들이 다들 협상을 하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하. 문 대통령 그렇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했을 때 다시 반일 모드로 돌아서거나 이런 당들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하.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 자, 그럼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게 분위기를 전달을 우리는 정치권에 벌어지고 네.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시청자들한테 정확히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네. 청와대와 민주당의 전반적인 공식적인 기류를 보면 강경 대응 강대강의 기류로 유지한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네. 대통령을 만나는 야당 대표들은 그래도 협상해서 타결책을 찾아내라라는 네. 주문이 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정의당이 좀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근데 정의당은 사실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고 가긴 가잖아요. 네. 그래도 청와대. 그리고 만약에 정의당이 반일 모드로 가고 이런 경우라도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협상 모드로 가면 표가 정의당한테 세겠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대단히 크지 않다면 정부도 네, 한번 모험을 해볼 수는 있는 거겠죠. 예, 예.
이런 기류들이 중요하죠. 네. 정부와 청와대가 이거 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할 때 국내 정치권이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운신의 폭이 달라지잖아요. 네. 국민들 반응이 또 달라지고. 그리고 국내 보수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 협상 잘 못한다, 안 하려고 한다, 주변에서 반일 모드로 띄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정리가 잘 되고 있는 측면도 잘 있거든요. 되고 있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결심 여하에 따라서 협상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걸 다 같이 살펴보면 지금 현재 당장에 벌어지고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어느 시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 모드로 들어갔을 때 국민들이 왜 일본하고 협상하냐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막 야당 쪽은 다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 지지층이 벌이고 있는 반일 운동 있죠. 의병 운동.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예. 반일 운동이 이게 전염이 되면 보수층도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반일 여론이 높아요. 확산이 되면 이게 잘못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에서도 반일 모두가 커져버리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또 다른 카드를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현재 사실은 황교안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 둘 다 협상파들이죠. 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묘한 흐름이 일어나서 반일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표를 새로 세울 수도 있는. 확 돌아버리면. 예,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대단히 난처해질 것입니다. 그 대목 좀 한번 조금만 더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집권 여당 내에 강력한 지지층으로 이제 되는 친여 지지층들의 분위기는 네. 반일이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지금 어찌됐든 강력하게 대응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 목소리는 강하죠. 어쨌든 쪽수를 예, 떠나서. 예. 근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여기서 이제 여대야의 대결이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그래 우리는 한국인이다. 일본은 한테 한 방 먹이자 이렇게 판단을 또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반일 모드로 간 상태에서 보수까지 반일로 확 돌아서서 이것이 네. 막 70% 80% 여론으로 가버리면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도 권력 교체가 일어나서 반일로 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정부가 막상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맞닥뜨려 버리면 다시 나도 그냥 반일로 가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예민한 상황이군요. 네, 요 그러니까 여기서 흐름, 깨달을 예.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치인이 있고 지지층이 있으면 그 지지층이 그 정치인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몰락했느냐? 저는 박사모 때문에 몰락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같이 감안한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구도 속에서 한 가지 단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하고가 지금 뭐 동일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겠죠. 어찌됐든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자, 네. 뭐 하여튼 그 대목은 잘 들었어요. 예, 좋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한국당 얘기 좀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네. 박순례 의원, 5.18 망원, 김순례 의원. 죄송합니다.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조금 헷갈릴 수 예, 있습니다. 예. 두 분 5.18 다 망원. 중간에 순자가 들어가셔서. 예. 복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좀 빨리 흐른다는 생각이 징계한다 듭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징계를 김순례 의원은 했죠. 당원권 정지. 예. 예, 3달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최고위원도 그냥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버렸죠. 뭐 다 떠나서 괜찮아요? 그래도? 네,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아니, 해석하는 법적인 거는 뭐 법대로 네. 했겠죠, 절차대로.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저는 김순례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응당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도. 이게 궁극적인 문제는 김순례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 자유한국당 당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심판을 하고 저런 목소리하고는 절연하고 가겠다라고 했으면 굳이 뭐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도 정치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뽑아버렸어요. 이것도 민주주의입니다. 뽑은 것도. 예.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징계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로 비유하면 국민의 결정을 국민 투표로 결정한 것을 사법부에서 뒤집을 수 없는 뭐 그러한 현상이랑 비슷한 것이죠. 반장 뽑아놓으면 방법이 없는 거다 이거죠. 일단 네. 뽑힌 반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는 3개월 시한이 있었고 네, 어느덧 시간이 3개월 90일이 지나버렸고 네, 그러니까 끝난 거고 그렇습니다. 다시 복귀했고 네, 뭐 절차대로 법대로 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요거 근데 저 한국당 지지자층에서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또 별개의 문제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게 어떤 사법적인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 정말 좋아요. 예,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내려봅니다. 한 분만 더. 제가 아까 그래서 이름 헷갈렸는데 박순자 위원장이요. 네. 박순자 의원님.
그 국토위 위원장 네네. 지금 안 내려오고 그대로 계시죠? 네, 일단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입원은 퇴원은 하셨나요? 그거는 이제 글쎄요, 제가 건강 문제를 살펴보지 못했고 지금 이제 이분이 계속 버틸지 안 버틸지 예, 그걸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징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징계를 하면은 당원권 정지 정도 또 김순례 의원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 관측이 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징계되면은 위원장 자리 내놔야 돼요? 그것은 자동으로 내놓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죠. 국회에서 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 내에서의 윤리위를 해서 압박을 하는 거지 네. 위원장 자리는 본인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군요. 예, 그래서 박순자 의원은 또 믿는 구석이 내가 국토위원장으로 버티고 있으면 또 예산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네. 라는 그런 또 심산도 있는 것 같고요. 당 지도부가 좀 깝깝해하지 않습니까? 이럴 많이 때? 깝깝해하고 있죠.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이럴 있고. 때는 좀 논리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네. 논리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예전에 합의하지 않았냐 1년씩 하기로. 예. 예전에 합의가 더 중요하다. 합의가 더 중요하다. 네, 그렇게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하시겠다는 박순자 네, 의원. 박순자 의원이야말로 법을 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뭔데요, 법이? 법적으로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 아닌가. 과거의 그 합의는 잘못된 관행이다. 국회법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2년으로 한다 명기된 그 부분. 네, 그렇습니다. 어느 게 우선이에요? 진짜 궁금하네. 국회법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사실 지금 관행...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문제가 네. 한일 관계도 적용이 되고요. 예. 여러 만사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왜 여기서 한일 관계가 또 왜 나와요? 한일 관계도 사실 정치적인 것이 중요하냐, 예. 사법부의 판결이 더 중요하냐 이 싸움이 또 있는 거거든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요. 허허, 예. 그렇게 보세요? 아유, 지금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 왜 그럴까요? 아유, 지금 네. 지금 일본하고 지금 이러는 판에 이게 법이 어쩌고 네. 저쩌고 지금 따질 일이에요, 지금.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헷갈리는데요. 예. 자, 네. 상임위원장 자리는 2년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국회법이 우선이냐? 이거는 자리는 부족하고 사람은 많으니 돌아가면서 1년씩 나눠서 합시다라고 하는 합의가 우선이냐? 요 싸움이다. 네. 그래요. 그리고 진짜로 실제로 끌어내릴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압박을 줄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 결국에 이제 당원권 정지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그 기간이 또 중요할 겁니다. 예, 그 기간이 만약에 묘하네. 총선 때까지 가면은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묘하네. 이대로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깝깝해요. 버티는 박순자 위원장이 더 깝깝해요. 제가 뭐 제3자적으로 예, 지금 객관적으로 제3자니까 오히려 김수민 예. 평론가가 더 정확하실 것 같아서 물어봐요. 네. 그 연루된 모든 사람이 깝깝해지겠죠. 한국당 전체가 깝깝해진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진다고 보시는군요. 국민 여론도 안 좋아지고 사실 서로 간에 치킨 게임이고 제살 깎아먹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근데 상임위원장 자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이걸 저 한 해 만에 내려오네 징계를 하네 뭐 이렇게 할까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저도 이제 지방의회 경험이 있지만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 하려고 많이 싸우거든요. 이게 승진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아니 다선 의원인데 왜 위원장 못해 하면서 옆에서 쿡쿡 찌르는 게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국토위원장으로 좁혀서 보면은 많은 개발 예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더 욕심을 내지요. 알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잘 좀 시청자 여러분들 재밌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열어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좀 낮췄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0%로 낮춰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통화 정책 방향 결정 이후에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을 보면 먼저 세계 경제 성장세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먼저 미국은 고용 호조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한 데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유로 지역과 일본은 각각 투자와 수출의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고 중국은 금년 2, 4분기 성장률이 6.2%로 낮아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미 중간 무역 협상 체계 합의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었습니다.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설비와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며
세계 교육 증가세 둔화와 반도체 경기 조정의 영향으로 수출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정부 복지 정책의 영향이 커지면서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6월 중 상승률은 0.7%를 나타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시장 금리가 국내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크게 하락하였고 주가와 원 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 협상과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주로 대외 여건의 변동에 따라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금년 1사분기 중 크게 낮아졌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월 이후 월 5조 원대로 늘어났으며 하락세를 보여온 주택가격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최근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제 전망 이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 여건, 특히 대외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앞으로의 국내 경제를 다시 한번 짚어본 결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2.2%,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7%로 전망되었습니다.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비해서 0.3%포인트 낮췄는데 이는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였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주로 반영한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수요 압력이 예상보다 미약하고 공급 요인과 정부 정책의 영향이 커진 점을 고려하여 0.4%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새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9년 20년 중 잠재 성장률은 2.5에서 2.6%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제 전망과 그 잠재 성장률 추정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부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세와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되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시 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미중 간 무역 협상의 전개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그리고 국내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희령 의원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설명 들으셨습니다. 기준금리를 1.75%포인트에서 1.5%로 내린다.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5%에서 2.2%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 골자였습니다. 여기서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니다